정말 요즘 신문 기사들 보면 아파트 가격 하락, 그리고 뭐 분양도 미분양이 많이 나고 이런 좋지 않은 기사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지금 2022년 9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 전망을 보게 된다면 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환율이에요. 네. 어제 1,400을 넘어갔더라고요. 그렇죠. 1,400원 넘어갔죠. 네. 왜 이제 제가 환율을 중요하게 놓고 보냐면 환율이 이렇게까지 치솟은 일은 이런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공개된 이유 딱 두 번 있었는데 IMF 때 한 번, 네. 그리고 금융위기 때 한 번, 그리고 지금이에요. 지난 95년 이후로 지금 역사상 세 번째밖에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위기가 왔었고 IMF 위기, 그리고 금융위기, 그리고 그런 일이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던 시기에는 부동산, 주식 전부 다 좋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제 환율을 굉장히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환율이 기호지세입니다. 호랑이 등에 지금 올라탔어요.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만하게 상승을 했는데 환율의 상승 각도가 섰습니다. 오, 이제 네. 이렇게 굉장히 가팔라졌어요. 그래서 과거의 위기가 발생하던 이런 시기와 굉장히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네. 데이터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만 이게 뭐 그 누구도 이제 확신할 수 없는데 혹시라도 환율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주식시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주식시장도 아마 그렇게 되면은 2,000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만약에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네. 그럼 주식도 아마 2,000이 저는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는 더더욱 더 가팔라질 겁니다.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면 진짜 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위기는 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정말로 이제 사람들이 완전 이제 난리 나는, 심장이 쫄깃쫄깃해질 정도의 그런 위기는 한 1,500원이 넘으면, 네. 금융 사태 일어났을 때 그때는 거의 2,000원 가까이 올랐던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IMF 때는 한 2,000원 정도까지 올랐고요. 네. 금융위기 때는 2,000원, 1,600원이 조금 안 되는, 근데 거의 1,600원 정도까지 네. 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현상을 불러오게 된, 강달러 현상을 불러오게 된 게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뭐 원달러 환율만 그런 게 아니라 유로화, 엔화 전부 다 전 세계 거의 모든 통화들이 달러 대비 다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달러 혼자 지금 독주를 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좀 더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2008년이랑 비슷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08년처럼 좀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008년보다는 훨씬 더 셀 거고요. IMF만큼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보다는 좀 더 센 충격이 오고 IMF보다는 좀 약한, 상당히 심각한 지금 어쩌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위기가 오면은 당연히 이제 위기를 대비해야 되겠죠. 네. 근데 위기가 여기서 마무리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런 하락세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다. 주식 다시 반등할 거고 네. 부동산 시장도 다시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럴 네.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네. 하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저는 좀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에 그 어떤 최고의 금융기관이나 전문가도요, 계속 알아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네. 다 틀려요. 주식이든 뭐 금리 예측이든 부동산 시장 예측이든 뭐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그다음에 한국의 각종 금융기관들, IMF, 뭐 OECD 다 틀리단 말이에요. 네. 뭐 워렌 버핏도 틀리고, 레이 달리올도 틀리고,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쪽집게를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쪽집게는 없어요. 네, 중요한 건 뭐냐? 자, 누구나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틀릴 때는 조금 잃고, 그냥 쉽게 한번 비유를 해보죠. 네. 자, 고수들 우리가 100판을 치는데, 네. 자, 100판을 제가 연속으로 다 딸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알아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근데 고소하소가 갈라지는 건 뭐예요? 잃을 때는 조금 그렇죠. 잃는 거고 딸 때는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자산 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학적으로도 명확하게 제가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수학과 나왔잖아요. 오, 네네네. 제가 수학이랑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오죠. 자, 예를 들면 내 원금이 1억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자, 1억이 10%가 손실이 났습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9천만 원이 됩니다. 자, 이 9천만 원을 다시 1억으로 만들려면 수익률이 몇 프로 필요해요? 11% 정도는 올려야 됩니다. 그쵸? 근데 떨어진 수익률이나 올려야 되는 수익률이랑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8천만 원이 됐어요. 20%가 떨어졌어요. 20%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8천만 원을 1억으로 만들려면 수익률을 거의 25%. 맞습니다. 네. 그 정도 올려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반토막이 났다. 1억이 5천만 원이 되는 데는 마이너스 50%면 되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 마이너스 50% 났어? 그럼 내가 다음에 50% 올리면 되지. 플러스 50% 수익 내면 똔똔이겠네. 아니다라는 거지, 이게. 플러스 100%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 임계점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바로 손절매입니다. 산술적으로는 15%를 넘으면 안 돼요. 아무리 많아도 20%. 그래서 15에서 20% 이상의 손실을 보시면 이 구간을 넘어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그래서 적게 잃는 거.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게만 잃어서 네. 그러면 언제든 이걸 복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요. 근데 현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자, 예를 들면 주가가 3천 넘었을 때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다 근데 올라타고 싶어 하죠. 지금 네. 벌써 2,300이 깨졌으니까 3,300이 지금 2,100포인트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3,000에 사서 2,500까지 왔다라고 치면 500포인트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럼 벌써 손실이 얼마예요?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분들 중에 지금 마이너스 30에서 50% 되시는 분들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 그보다 더 안 좋은 수익률이 있을 거고. 네.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뭐냐. 좋다 이거죠. 뭐 내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긍정적인 뷰를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상하는 방향과 반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있죠. 그랬을 때 잃어도 괜찮은데 적게 잃어야 돼요. 적게.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어떻게 이 자산 관리를 하냐면 내가 예를 들면 주식이 올라간다는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대부터 계속 떨어졌는데 계속 물타기를 해요. 네.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쯤에서 바닥치고 올라가지 않으면 만약에 올라가면 괜찮은데 네, 다행이죠. 만약에 2,000이 깨지면 이분은 난리가 만약에 나게 생겨 마이너스 뭐 60% 70% 이상 되게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칭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거를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이 와도 산술적으로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를 넘지 않게끔 나의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산 관리에 있어서 핵심이고 많은 분들이 제가 김기원은 하락한다고 하니까 부동산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렇지 않아요. 저도 틀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냐면 주식이 좋을 때는 다 팔고 주식했다가 또 부동산이 좋을까 또 다 팔고 부동산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적절한 자산 배분을 해야 돼요. 물론 네. 결정적인 시기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자산의 비중을 좀 더 어디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부 작년 연말에 2채, 올해 1채를 매도를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자산 비중이 높아요. 자, 그러면 근데 저는 하락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데이터로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제 남은 부동산 자산을 지켜야 되잖아요. 왜냐면 얘가 떨어질 거라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가만 내비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0% 50% 나면은 네. 다시 이걸 복구하는 데는
플러스 수익 100%가 필요한 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손실을 줄이고 싶어서 그러면 어디다 해야 돼요? 모든 자산이 떨어질 때 올라가는 자산에 투자해야 되죠. 네네. 그게 바로 달러라고 저는 네. 그럼 지금도 달러 보유량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현금 자산 중에서는 해지를 거의 대부분은 해지로 해놨죠. 그럼 달러 쪽으로 네. 해지를 해놓으신 거네요. 네.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 비중이 부동산이 많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주식, 현금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몇 대 몇 정도 혹시 비중을 포트폴리오 짜놓으셨을까요? 뭐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그렇지만 일단 네. 이제 부동산 자산이 있고 네. 저는 또 제가 사업을 그쵸. 스타트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현금 자산이 있는데 현금 자산은 이 두 가지에 비하면 거의 없어요. 비중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네. 근데 이제 현금 그냥 순수하게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네. 해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러나 그런 식으로 다 해칭을 해놨고 네. 공격적으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 부동산 하락에 베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금융 상품이 없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에 하락에 베팅하는 금융 상품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 시장에는 부동산 하락에 베팅을 할 수 있는 금융 ETF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가 투자를 해놨고, 그래서 달러가 오르니까 달러로 수익 보죠. 근데 미국 부동산이 지금 하락을 이미 시작을 해서 네. 이게 또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죠. 그쵸. 뭐 한국에 예를 들어 지금 가지고 계신 집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해칭이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여기다가 그렇게 될 거니까 여기다가 내가 돈 넣어가지고 대박을 노려보자. 이런 마음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투자를 하는 거랑 해칭을 하는 거랑. 그렇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얘가 또 어느 정도 좀 올라갈 거잖아요. 그쵸. 지금도 수익이 올해 수익이 꽤 좋은데,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걸 현금화하겠죠. 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또 저평가된 부동산을 그쵸. 또 사겠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도 다시 또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전체적인 제 자산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위기 좋아지는 터지기 전보다 더 좋아져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저도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을 봤지만 어떤 분들이 뭐 큰 부자가 되다가도 망하냐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분들. 예, 그래서 항상 모든 투자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 예를 들어 저는 부동산이 있고 사업이 있고 금융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예상하는 바와 반대 상황이 이제부터 펼쳐져요. 그래서 달러도 떨어지고 부동산은 다시 오르고 그러면 달러 떨어지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손절만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미 그 기준 자체가 제가 사놨던 가격보다 이미 높아요, 더. 자, 그러면 달러가 반대 방향으로 다시 갔을 때 저는 팔아도 이쪽은 이미 어느 정도 수익이 줄었다 뿐이 이미 수익이 나 있고, 네. 부동산 자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고 있으니까 또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여기서의 상관은 최대 손실 마이너스 15에서 20. 이거 이상은 절대로 벗어날 일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럴 일은 제 인생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나름 근거를 해서 어느 정도의 전망을 하면서 저의 포지셔닝을 바꾸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이것과 반대 상황이 나타나도 전체적인 자산에는 큰 문제가 없게끔 세팅을 해놓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자산 시장을, 특히나 이제 하락장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20대나 30대 분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주식으로 혹은 부동산으로 내가 좀 돈을 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더욱 또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끌어다 몰빵을 하고, 본인이 예상하고 있는 대로, 예상하는 대로 상황이 펼쳐지면 대박이 나는데, 반대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쪽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역대 최저라고 할 만큼 거래가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께서도 거래량을 좀 중요한 지표로 좀 굉장히 중요하죠. 보고 있으신데, 네. 지금 거래량 정도가 과거의 어느 때랑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이제 수도권의 거래량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난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 이후에 네.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아, 수도권 전체네요. 네. 자, 거래가 제일 작았을 때가 언제냐면 2008년 11월 달 5,622건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7월 달게 언제냐면 4,400건이고요. 역대 최저네요. 8월 달도 지금 거의 집계됐을 거잖아. 지금 네. 3,900건. 자, 거래량이 금융위기가 이때 한번 네. 생각을 해보세요. 2008년 11월 달이면요. 진짜 전 세계가 난리가 났던 시기입니다. 정말 냉랭했을 때. 그쵸. 정말. 네. 지금- 찬바람 쌩쌩 그쵸. 때. 지금도 뭐 주식 좀 떨어지고 상황 안 좋지만 근데 무슨 위기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엄청난 위기가 있었을 때보다 지금 거래량이 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자. 너무 없네요. 너무 없죠. 네. 너무 없죠. 자, 이유가 뭘까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네.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걸까요? 이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수요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왜? 수요가 되는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하락장은 의미 없다.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건 하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네. 자, 이제 보시면 서울에 매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이제 거래량 데이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5,000건, 6,000건, 9,000건 이렇게 꽤 몇천 건씩 거래가 되던 게 네. 지금은 이제 거래 1,000건도 안 되죠. 지금 와, 6월 6월 달은 달은 집계 다 된 건데. 네, 다된 건데. 네. 7월 달 500건. 7월 달도 집계 다 된 거잖아요. 네, 서울 전체적으로 500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자, 근데 매물이 몇 건 쌓여 있어요? 64,000개. 네, 요 파란색 선이 와. 서울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매물 건수예요. 최근에 조금 줄었지만 네. 이 매물 대비해서 거래량이 어때요?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이 정도면. 그렇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데 네. 매수가 수요가 완전 죽어버렸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20% 30%씩 떨어지는 곳들도 꽤 있는데 네. 예전 같았으면 거래가 좀 싸졌네요. 싸네. 거래량이 일어났어요. 거래가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이 거래량 데이터에서 나오는데요. 네. 자, 요게 이제 지난 2006년 이후의 총 거래량인데 최근에 터진 거래량이 어때요? 오, 역사적으로 거의- 봤을 때 가장 많죠. 네. 그리고 2020년 2월 달에 한번 터졌고 2020년 6월 달에 터졌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년 말까지도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오, 네, 네. 즉 코로나 임대차 3법 때문에 거래량이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즉 영끌까지 해서 초저금리에 살만한 사람들 이미 다 사버렸다. 그래서 애초에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던 상황인데 네. 여기에 물가 급등이나 금리 급등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이렇게 시장이 죽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일이 앞으로 펼쳐질 거냐면 네. 요 데이터가 뭐냐면 매물 건수 나누기 매매 건수예요. 아, 네. 미국에? 거래가-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팔려고 내놓은 매물 건수 나누기 실제 매매된 건수. 네. 이 수치가 작다면 매물이 나오는 대로 잘 팔리는 거죠. 네. 이 수치가 높다면 안 팔리. 시장에 매물은 쌓이는데 안 팔린다는 의미죠. 네. 자, 지난 미국에 요게 지금 20년 정도 데이터잖아요. 오, 네. 지난 20년 동안 딱 두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 데이터가 2022년 7월 달 데이터인데요. 네. 요때가 지금 10.9예요. 자, 10.9면은 2008년 7월 달하고 8월 달 어느 즈음 사이입니다. 아, 2008년 7월 8월 어느 즈음 사이예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서브프라임 사태가 네. 일어났죠. 그리고 미국 부동산이 이미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이전부터. 하락하면서 매물 쌓이고 거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돈이 좀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돈이 안 돌잖아요. 네. 부동산 공급한 사람들도 안 팔리니까 내가 지금 제조업으로 따지면 내가 내 돈 들여서 지금 돈이 물건 묶여 있는 전하는데 거죠. 묶여 있는 거죠. 네. 경제적으로 난리가 나죠. 나죠. 네. 근데 이 앞에 데이터보다 지금이 전 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기울기 자체가 다른데요. 아, 맞아요. 네, 제대로 보셨으면. 각도가 어때요? 이거는 뭐 거의 일직선인데요. 일직선이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미국도 지금 네. 30년 모기지 금리가요.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가 6.6%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6.6%요. 모기지인데. 예. 미국이
자, 근데 미국이 지금 파월이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금리를 더 올린다, 안 올린다? 올린다고 했죠. 자, 네. 그러면 금리가 더 올라갈 거고 이 수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한국을 보자고요. 한국에는 공식적인 매물 건수 나누기 매매 건수 데이터는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리치고 앱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그거잖아요. 네. 이게 그거잖아요. 지금 이 수치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매물이 이렇게 쌓이고 거래가 이렇게 없으면 미국처럼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지금 각도 섰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한국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된다? 좋지 않죠. 네.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 이 데이터를 만들었겠어요?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가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그만큼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어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만든 거고, 저도 워낙 이제 이런 데이터를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의 부동산이 한국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 네. 미국 부동산 중에 뭔가 시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데이터를 찾은 건데, 이런 얘기는 뭐 하시는 분 아무도 있는 줄도 모르죠. 네.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놓고 봐도 지금 한국의 거래 절벽 현상은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라는 거죠. 내년 중순까지는 뭐 좀 얘기했잖아요. 계속 안 좋아질 거라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지금 미국 주택시장 침체될 거라고 파월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미국만 그러냐? 한국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의 하락이 이게 끝이 아니고 2023년은 한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인가 하는 거 진짜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왜냐면 다들 안 사니까. 지금 당분간은 쳐다보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21년 초중반인가? 자기는 올라가는 이거를 참 견딜 수가 없대요. 1년 뭐 2년 뒤부터는 박살이 날 건데, 아니 그걸 왜 못 견디냐. 왜냐면 자산이 되게 크잖아요. 그쵸. 부동산이라는 게 몇 억씩 하는 건데 뭐 20, 30만 떨어져도 몇 억이 날아가는데 그걸 이래서 모으려고 해봐요. 안 되잖아요. 네. 내가 어떤 데이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네. 해석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지표들만 보게 되면 지금 경기가 좀 힘들지만 좀 더 오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하지만 좀 더 내가 여기에 연관이 있는 데이터들만 모아가지고 본다면 지금 시장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보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고, 그게 이제 단순하게 부동산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부동산이랑 금융이랑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대체적으로는 뭐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은 대체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십몇 년 만에 한번 발생하는 이런 아주 특이한 이벤트고, 다 같이. 예, 이런 시기에는 이게 다 엮여서 악순환에 이런 고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금리도 막 오르고 인플레이션도 심해지고. 그냥 오르는 게 그냥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 금리가 오르는데 천천히 올라. 별 문제 없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네. 근데 문제는 굉장히 단시간 내에 급격하게 오르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결정적인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판가름을 내는구나. 맞아. 결정적인 진짜. 시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올라요. 그때는 둘 중에 하나죠. 돈을 벌거나 그냥 못 벌거나. 잃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잃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자산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하락 시기에는 잃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일단. 네.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서 남들이 잃는데 수익을 이제 내는 사람. 오히려 거꾸로 버는 거죠. 네. 그러면 격차가 이때 벌어지는 거고, 보통 상승장은 되게 지루하게 긴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아주 특이한 일이었던 거고, 원래 이게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꾸준한 우상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하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크게 떨어져요. 왜 아무도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걸까? 비싸다, 싸다. 네, 비싸다, 싸다. 뭐, 호재를 이야기하고, 뭐, 개발 계획을 하고, 이런 거는 너무 좋지만, 이미 그런 것들은 다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고, 투자의 기본은 저평가일 때 사서 고평가일 때 파는 게 투자의 기본인데, 이 투자의 기본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그쵸. 퍼, PBR, 뭐, 네. PSR. 그래서 뭐 매출,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뭐 매출이나, 뭐 순이익이나,
순자산 이거 대비해서 맞아. 지금의 가치가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이야기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아무도 그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데이터를 제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부동산에 대한 이제 정부의 정책은 네. 큰 틀 차원에서 보면 규제와 완화를 반복을 했어요.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 규제를 시작을 했고, 네.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이 꺼지기 시작하면 완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규제를 하면 바로 떨어지고 완화를 하면 바로 오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역사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규제를 하고 4년, 5년 정도가 되면 변곡점이 나타나요.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완화 정책을 해도 바로 시장이 돌아서지 않고 완화 정책을 시작하고 나서 2, 3년 정도는 걸리고 완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를 해도 처음부터 뭐 엄청나게 막 이 100km 쇠망치로 때리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일단 조그맣게 좀 때려보고 안 돼. 그럼 점점 좀 센 걸 때리잖아요. 근데 완화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규제적 네. 해제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푼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냥 너무나도 지금 하락세가 가파르고 거래 절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조금이나 이제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세금. 그렇죠. 음. 세금이 하나도 안 고치잖아요. 지금 큰일 나게 생겼어요. 거래량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지방 자치단체별로 이게 상당히 이제 어. 중요한 이 주 맞아요. 수입원 중에 하나였는데 아예 이게 거래 단절 현상이다 보니까 네. 세금이 안 거치고 그래서 거래를 원활하게 그래서 조금 LTV 완화를 좀 해주고 대출 좀 더 받게 해주고 네. 뭐 10억 이상도 이제 뭐 대출 좀 받을 해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뭔가 거래를 좀 활성화해 보려고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확 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의 없다. 그냥 엄발에 오줌 누기 정도? 근데 안 풀리죠? 그럼 네. 어떻게 돼요? 완화 정책을 조금씩 더 센 거를 풀어줄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이런 완화 정책이 나오게 될 거고 이거의 끝판왕이 뭐냐? 취득세라든지 또는 양도세 네. 같은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네. 양도세를 특정 구간 안에 사면 양도세를 아예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이게 나오게 될 거예요. 아마. 예전에도 한번 있지 않았었나요? 그럼요. IMF 때도 IMF 이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10년대 그 초중반 대세 하락장 네. 끝바지 즈음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정부 이 완화 정책의 끝판왕은 결국은 세금. 세금. 네. 그쪽에서 완화시켜주는. 그렇죠. 그 정책이 나오게 되면 조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겠네요. 조금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많이 저는 반전될 수 있다고 보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락장이면 사람들이 사기는 좀 무서워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네. 최고의 투자의 대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대중들이 탐욕에 젖어서 사려고 할 때 나는 팔고, 네. 그리고 반대로 대중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매수해라. 네. 분명히 그런 시장이 또 올 거라는 옵니다. 거. 네. 네, 제가 뭐 데이터가 보기에는 한 2, 3년 안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생각보다 빠르게 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만큼 하락이 좀 급격하게 된다는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네. 원래는 제가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빨라도 26년, 27년 정도 얘기했고 네. 아마도 27, 28년 정도는 돼야 시장이 다시 돌아설 거다라고 제가 전망을 한 바가 있어요. 예전에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처럼 금리 인상이 될 줄 알았지만 네.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것도 이례적인 일이죠. 이렇게 완전 이례적인 네. 일이죠. 거의 이런 일은 없는 일인데 아주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2008년 이후에 이런 완만 하락 장세 패턴을 생각을 했고 네. 거기에 나름의 데이터를 좀 맞춰서 이제 바닥에 대한 시점을 어느 정도 전망을 했던 건데 이번은 다르다라는 거죠. 벌써 이미 20% 30%씩 빠지고 있는 단지들도 꽤 나오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는 더 올라가죠. 네. 더 올라갈 거잖아요. 내년까지도 오를 거란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금리는 더 올라갈 거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고 거기에 대출까지 가장 많아요. 거품도 가장 많고 대출도 많고 금리는 급속도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락 패턴은 네.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완만한 하락 패턴이 아니라 네. 97년 IMF 당시에 일어났던 이런 급락형 패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와. 예,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조금씩 거품이 지금 걷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망에 대한 뷰가 바뀐 거죠. 원래대로라면 2020년대 후반, 네. 중후반 넘어서 그때 바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 한 2, 3년 내 빠르면 물론 이제 네. 데이터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쵸. 뭐 시계 따라 예, 바뀔 수 주간, 있으니까. 월간 계속 데이터가 바뀌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거는 바뀌는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지금 유추를 해보건데 한 2, 3년 정도면 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수도권에만 좀 해당이 되는 말일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동조화가 될까요? 예, 다 비슷한. 아, 사실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매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일자리 데이터잖아요. 그쵸. 그쵸. 일자리가 있어야지 거기에 사는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가 이제 많아지는 지역을 이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여기 이제 랭킹에 들어가서 지역 랭킹에서 이제 일자리 데이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일자리 수 데이터. 네. 그래서 이제 기준을 이제 최근 3년 너무 기니까 최근 6개월 정도로 좀 보고요. 오. 이거를 이제 시도 기준이 아니라 네. 읍면동 기준으로 아, 네, 좀 더 네. 좁게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이제 보시면 경기도 평택 고덕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가 1350%. 그러니까 13배인 거죠, 13배. 지난 6개월 동안 일자리가 13배가 늘어난 겁니다. 평택 고덕에는 지금 삼성전자 공장 지금 계속 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고 있네요. 5월 달만 해도 일자리가 한 1,500개 정도 됐는데, 네. 6월 달 되니까 15,000개. 한 달 사이에 5,000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22,000개요? 22,000개.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물론 현재는 일용 노동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사를 하셔야 되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건설업 이런 걸 뭐가 뚝딱뚝딱 지었어요. 네. 그 다음엔 운영을 해야죠. 거기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엔 그 안에 누군가 들어와서 일을 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대다수는 삼성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고덕이나 이런 데는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주시 흥덕구 같은 경우도 네. 일자리가 5,000개가 지금 이제 보시면 500%가 넘게 늘었어요. 오, 그리고 네.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흥덕구가 일자리가 완전 흥하고 있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근데 여기에 자, 서울이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죠. 네. 없죠. 자, 보시면 이렇게 쭉 보면 언뜻 봐도 다 지방이죠. 네. 수도권 이제 평택. 평택 하나 있고 네. 제일 위에. 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지방 쪽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거기가 좀 좋아질 수 있는 맞습니다.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부동산 투자는 일자리와 사람이 몰리는 수도권에 해라. 워낙 그리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그렇죠. 많다고 하니까. 인구 감소 시대가 오니까 네. 지방은 끝이다. 근데 지방도 그렇죠.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막연한 감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보시는 것처럼 지난 6개월 동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곳들은 이제 지방이 많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읍면동이 너무 작다. 그럼 시군구를 분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시군구라면 좀 더 영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성남시 수정구.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시도도 있고 시군구도 읍면동도 있고 이거는 각자의 스타일 따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나는 지역들 좀 위주로 해서 거기에 네. 뭐 투자 점수나 여러 가지 이제 또 관련한 데이터들을 보면서 네. 향후 이제 좀 유망한 그런 지역들을 좀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조정 대상인 지역이 있었다면 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광역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혹시 광역시 쪽은 어떻게 될지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광역시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거품이 네. 너무 많아요. 아, 그러니까 광역시뿐만 아니라 일단은 전국적으로 거품이 너무 많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수급 네. 데이터가 되게 그런 걸 좀 보기 좋은데요.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X축이 이제 매매 수급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어디가 매도세가 많고 매수세는 없는지. 아, 그래서
100이 될수록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맞습니다. 0이 될수록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다 왼쪽에 있죠.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사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팔 사람만 가득 차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조금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요렇게 하나를 묶을 수 있겠죠. 네. 딱 두 분류가 나뉘네요. 네, 왼쪽에 있고 밑에 있는 지역들. 여기는 이제 매매 시장, 전세 시장이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광역시 얘기하셨잖아요. 네. 광역시 다 어디 있어요? 여기 광주, 대전, 대구, 세종, 부산, 인천. 그죠? 울산만 울산 조금 말고. 위에 있고. 네. 근데 울산도 상당히 왼쪽에 있죠. 네.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저평가 인덱스들을 봤을 때 광역시에도 거품이 너무 많아요.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품들이 앞으로 상당히 좀 많이 빠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시장 상황이 보시는 것처럼 광역시나 수도권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요 지역들이 이제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는 클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네네.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고요. 네. 예, 거의 아마 내년에 하락세가 훨씬 더 심할 겁니다. 올해보다. 네. 올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초입이죠. 광역시 쪽은 이제 규제직을 풀었잖아요. 근데 네. 세종은 여전히 묶어놨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세종도 많이 내렸는데 네. 왜 여기는 아직까지 묶어놨을까? 그러게요. 네. 지금 이제 집값이 어디가 비싸냐 이걸 봤을 때 당연히 서울의 집값이 제일 비싸고요. 네. 그 다음 집값 비싼 곳이 어딜까요? 인천일까요? 경기도일까요? 부산, 대구, 뭐 세종, 대전 여러 지역이 있는데 네. 그 다음 지역이 어딜까요? 세종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중위값이 한 9억대라면 네. 세종이 2위로 한 6억대 정도 되는데요. 네. 근데 광역시가 3억대 정도예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세종에 대한 이런 거품이 좀 더 좀 빠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눈여겨서 보고 있는 좀 지역 중에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분석으로 들어가면 이제 일단 투자 점수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투자 점수라는 거는 뭐냐면 그 지역에 투자를 하기를 얼마나 좋은지를 하나의 점수로 보여주는 건데 네.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는 게 뭐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주택 구매력 지수, 입주 물량, 미분양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걸 다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인덱스로 뽑아낸 게 바로 투자 점수예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중치를 조금 더 플러스가 됐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너무 데이터 너무 힘들어, 복잡해요. 네. 저는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투자 점수를 보시면 됩니다. 요때는 세종이 점수가 좋았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세종이 투자해도 돼요. 근데 이제 좋음에서 떨어지면 저는 안 해요, 개인적으로. 그럼 만약 매도를 한다면 지금 점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어떻게 그렇죠. 보면 가장 좋을 수 이때가 있겠네요. 언제냐면 21년 4월, 5월 달이었네요. 네. 한참 시장 뜨거웠을 때. 네. 네. 그리고 시장이 뜨거웠을 때. 뜨거웠을 때 팔아야죠.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데이터를 감정이 보면 없으니까. 감정이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네. 자, 여기 이제 저희 그 리치고 팀에서 만든 점수입니다. 이 투자 점수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지방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수도권은 2013년, 14년까지 계속 하락하는 이 기간 동안 지방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데이터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2009년 3월 달로 이제 시계를 돌려놨고요. 네. 그래서 2009년 3월 달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지금 어디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어를 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자, 첫 번째가 누구죠? 부산 북구. 부산 북구. 네. 그때가 부산 북구를 클릭을 해볼게요. 네. 그때가 이때입니다. 요 선이 있죠? 네. 요 위에서. 선이 매매가고 요 선이 전세가입니다. 전세가. 네. 자, 이때 샀으면 어때요? 완전 바닥이죠. 와, 진짜 바닥이네요. 완전 바닥이죠. 네. 그 다음에 제주 서귀포기 볼까요? 이때 샀으면 어때요? 완전 바닥이죠.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투자 점수라는 게 있고 이제 상승임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투자 점수는 그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거고 네. 상승임 지수는 얘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에너지 개입바처럼 아. 만들어서 둘 다 봐야 돼요. 투자 점수가 높으면서 상승임 지수가 높으면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투자 점수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맞아요. 상승임 지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다라는 네. 지표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하나도 없죠. 네, 없어요. 네, 다 지방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시도 기준으로 한번 지금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죠? 인천. 인천, 네. 경기, 서울. 보시는 것처럼 상승임 지수가 이때는 1%밖에 안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데가 수도권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좋은 데가 제주, 세종, 광주, 부산, 대전. 요게 이제 시도 기준으로 본 거고. 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시장이 바닥을 찍었던 2014년 중순 정도로 한번 볼게요. 네. 그때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 했거든요. 이거 시장이 돌아가니 많이. 맞아요. 말들도 너무 많았고 사실 바닥이었는데 이때가. 네. 자, 이때 1등이 누구예요? 광명이요. 근데 광명은 상승임지수가 조금 약하죠. 네. 근데 눈에 딱 띄는 게 어디예요? 투자하면 상승임지수 높은데 어딥니까? 영등포구. 영등포구. 네. 자, 그러면 이거 봤으면 자, 정확하게 저점이 아니에요. 진짜 거의 정확한 저점입니다. 거의 정확한 저점이죠. 네. 자, 그리고 뭐 여기 또 보시면 서울 양천구. 그다음에 뭐 서울 성동구. 지금 뭐 거의 대부분 다 저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투자 점수가 얼마나 정확한지 아시겠죠. 제가 첫 책을 써냈던 게 이제 2017년 말의 데이터를 가지고 네. 2018년 2월 초에 이제 제 첫 번째 책이 출간이 됐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데이터상으로 얘기한 데가 서울, 대전, 전남. 여기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이후로 진짜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이때 뭐 팔달구, 대전 있고. 그죠? 기흥, 수원시 장안구, 분당구, 중원구, 지금 대전 중구. 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때는 좀 서울은 좀 그렇게 많이 없죠. 경기도랑 대전 뭐 이런 이때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투자 점수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클이 시작된 기간을 저는 기간을 세팅해서 봅니다. 수도권이나 좀 큰 지역들 같은 경우 이 상승 좀 크게. 그렇죠. 네, 그래서 넓게. 이제 한 7년 정도 사이클을 좀 보는 거고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세종 같은 경우는 전세 대비해서 저평가가 언제가 제일 좋았냐면 2016년 이럴 때. 네. 이때는 근데 투자 점수도 어땠을까요? 높았네요. 그렇죠. 이때는 2016년이니까 이때잖아요, 이때. 네. 투자 점수 여전히 좋음이잖아요. 네. 투자 점수 좋죠.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너무 좋죠. 네. 그 다음에 소득 대비해서도 2016년이면 여전히 지금 녹색 뿌릴 때. 소득 대비도 같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소득 대비 얼마나 비싼지 싼지. 2010년 전세가율도 높을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향후에 이제 세종을 조금 눈여겨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투자 점수가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고 네. 보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이 어때요? 입주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미분양이 딱 거의 없어요. 한 10채 정도. 야, 진짜 거의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일자리를 전국 기준으로 최근 3년 놓고 보면 누가 1등이냐면 세종이에요. 세종이 1등이네요. 예, 요거를 뭐 한 1년으로 놓고 봐도 최근 1년 동안 시도 기준으로 일자리가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어디냐면 세종입니다. 자, 그러면 일자리 늘어나죠. 미분양 거의 없죠. 그다음에 향후 입주 물량 거의 없죠. 그리고 투자 점수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네. 자, 지금 지금 물론 지금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데이터 보면서 천천히 기다리다가 아마 빠르면 내년 말 정도에도 올 기회가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 말이요? 빠르면. 그래서 내년 말에서 한 내후년 어느 정도 즈음을 저는 좀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수도권 같은 경우는 2, 3년 정도의 바닥을 찍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세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분위기상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투자 점수가 최악을 지나서 이제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있고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 빠르면 내년 어느 즈음부터는 다시 좋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혹시 그 광역시랑 세종을 제외한 좀 다른 지역들은 좀
어떻게 여기서 될까요? 네. 네, 여기서 아까 이제 광역시랑 수도권을 보시는 건 좀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요. 그나마 왼쪽에 있긴 하지만 좀 위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 지방입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지방은 상대적으로 아직은 실효인 전세가 여전히 탄탄하게 뒤를 받쳐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경북이나 충북이나 뭐 제주, 전남 이런 지역들, 강원, 그나마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강원이죠. 네. 예. 그래서 이 지역들은 원래라면은 이 지역들이 괜찮았을 텐데 이 네.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과 초저금리 거기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이 지방 지역들이 너무 단기간에 너무 급속도로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도 거품이 빠져야 됩니다. 아, 여기도 거품이 빠져야 네. 돼요. 거품이 지금 빠지는 과정이 이미 시작됐고 지방들도. 네. 하지만 만약에 이제 뭐 가격이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빠지는 걸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쪽 지역들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그러니까 아까 세종을 제가 빠르면 내년 말에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 지방 지역들에서도 빠르면 내년 말 정도에 저는 기회가 올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 중에서 이제 앞으로 입주 물량도 별로 없고, 근데 인구는 또 계속 몰리고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데이터로 보면서 이제 아. 의사결정을 해야죠. 근데 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네.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대구에도 좀 공급이 많은 편이고 한데 경북 네. 지역이 전세 수급 동향에서 상당히 네. 높이 올라가 있어요. 네, 상당히 높죠. 네. 네. 그럼 이 정도면 좀 좋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전세 수급이 이제 높다라는 건 뭐냐면 전세가 뒤를 이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 매물이 나온 것보다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전세 수급이 높은 거거든요. 네. 물론 경북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좀 많이 지역별로 다르겠죠. 많이 좀 아마.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는 이런 지역들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좋죠. 전세 수급이 높은 지역들. 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는요, 둘 중에 하나만 오르면 됩니다. 매매가가 오르거나 네. 아니면 전세가가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오르면 우리가 보통 갭 투자라고 하는데 네. 갭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아, 전세가 오르면 전세값 오른 차익이 있을 거고 그렇죠. 매매값이 올라도 매매 차익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네. 전세 수급이 좋은 지역들, 네. 이런 지역들은 이런 하락장에도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강하고 이런 시기에도 물론 매매가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네. 결국은 전세가 올라가서 예, 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매매도 오르면 좋을 건데 네. 매매도 내리고 있고 전세도 오르면 좋은데 전세까지 내리고 동반 하락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초 이럴 때 좀 전월세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매매 시장이 안 좋으면은 전세 시장이 올라요. 아무도 집을 안 살려고 할 테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집은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매매로 내 집에 살거나 아니면 남의 집을 전세나 월세로 빌려서 살든가. 근데 부동산 시장이 이미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매 시장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죠.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전월세로 쪽으로. 몰릴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원래대로라면 올라갔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은 수도권 시장이 대자 하락을 했던 2010년, 11년, 12년, 13년 이럴 때에도 매매가는 떨어졌지만 전세가는 올랐어요. 왜? 사람들의 수요가 전세로 몰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올해 8월달, 작년이나 올해 초에 올해 부동산이 여전히 좋을 거라고 이야기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 대란이었죠. 그렇죠. 전세 대란이 올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전세 대란 안 올 거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대표님 전세 오히려 역전세 그렇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 주셨죠.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놓친 게 뭐냐면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전세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원래대로라면은 전세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도 역사적으로 이제 너무나도 고평가인 상태지만 전세 가격도 거품이 너무 심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일단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주식, 코인, 부동산으로 엄청난 투자 광풍이 불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지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그냥 기름을 부어버렸죠. 그게 이제 임대차 3법이고 전세 갱신 기간을 2년이 아니라 4년으로 네. 늘리면서 집주인들이 4년치를 한꺼번에 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원래 이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면 말도 못하게 전세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월세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거의 전세에 비례하게끔 오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잠실 리센츠의 데이터를 봤는데 월세가 거의 한 70% 정도 올랐어요. 와. 말도 안 되는 거죠. 오, 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직전과 너무 한 70% 차이가 나요, 월세가. 원래 월세가 뭐 한 200이었다. 그럼 70%, 270, 340. 오,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 전세든 월세든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다. 아, 매매에만 거품이 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월세도 거품이 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개 동반 같이 하락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건 수요 측면에서만 봐도 안 되고 네. 공급 측면에서만 봐도 둘 다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 수요가 완전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자, 전세가 이렇게 가격이 엄청 급등한 상태였는데 코로나 터졌을 즈음에 불과 작년 7월 달에도 기준금리가 몇 프로였어요? 0.5%였잖아요. 네. 금리가 너무 싸니까 내가 전세 대출 끌어다가 고평가긴 하지만 끌어다가 내가 대출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있었죠. 금리가 싸니까. 근데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이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정말 힘들어지죠. 힘들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전세가 이제 고평가돼서 그 전세 대출 받은 거 이자 납부하는 것도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것도 있는데 이 지금의 금리 급등이 일어나는 현상의 기반에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 그렇죠. 이자도 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 사정이 어때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갈수록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미 원래는 한 이 정도에 형성돼야 됐던 이 전세 가격이 네. 대출 껴있는데 이거를 부담을 해요, 못해요? 부담할 수 없죠.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요자 이 측면에서는 나 그 가격에 제 전세 못 살아요. 이런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뭐야 분위기가 바뀌었네? 이거 전세 내려야 되나? 이러면서 지금 전세가마저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매매도 못 가. 네. 전세도 못 가. 그럼 어디밖에 없어요? 월세밖에 없잖아요. 네. 월세도 싸지가 않아요. 월세도 싸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월세도 이미 이제 코로나로 임대차 3번 때 월세 너무 많이 급등을 했고 근데 그나마 사람들 몰리는 데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월세가 그나마 조금 여전히 간세를 띠고 있지만 월세도 내년에는 어떻게 된다? 월세도 떨어지게 될 거다. 왜냐하면 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공급자 측면에서는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이 아파트 내가 월세를 내놓는 입장에서는 낮추고 싶어요? 안 낮추고 싶죠. 그쵸. 근데 언제 낮춰요? 내가 예를 들면 월세 300에 내놨는데 아무도 거들떠 보질 않는 거예요. 네. 보러온 사람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죠. 내려야죠.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자, 공급자 측면이고 수요자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네. 자, 지금 코인 어떻게 됐어요? 많이 내렸죠. 주식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리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도 2,300 깨졌더라고요. 깨졌죠. 오늘 네. 깨졌죠. 자, 거기다 대출은요. 100만 원 대출이자 내던 거에 지금 거의 2배 넘게 네. 내고 있죠. 넘어가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더 어떻게 된다? 더 올라갈 수 있죠. 이게 250, 300이 될 수 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거기다가 장바구니 물가도 지금 전기료 올라가죠. 또 가스요금도 올라가죠. 전기료와 가스요금요 거의 세금 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다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 계속해서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물가는 계속 쉽게 진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 호주머니 사정은 어떻게 된다? 내가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저녁을 굶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진짜 심각하죠. 네. 자, 그럼 수요자 측면에서는 이렇게까지 비싸진 월세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갈수록 그렇죠. 힘들다. 네. 갈수록 힘들어지죠. 그러면 그 수요를 못 맞추는 월세 300 저 못 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외곽으로 자꾸 가고 사람들은 공급자 측면에서는 월세 이거 낮춰야 되겠네? 이런 시기가 저는 내년 중반 안에 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이랬던 적이 있을까요? 아, 네. 요게 이제 보시면 이제 전세 수급 데이터예요. 전세 수급이 이렇게 마이너스 들어가면 전세가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네. 자, 근데 이때 이렇게 훅 떨어졌다가 올라갔죠. 오, 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금융위기 터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터지면 사람들의 자산이 다 박살이 쪼그라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전세 가격마저도 같이 떨어집니다. 자, 근데 지금 어때요? 요때는 이제 잠깐 입주 물량 때문에 서울이 잠깐 그랬던 거고, 네. 지금 또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섰죠. 네.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그렇게 거품도 없었는데. 네. 그래서 아마도 월세 시장도 이제는 내년 한 중반 안에는 월세도 가격이 아무리 좋게 봐도 보합이고요. 조금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월세 가격마저도 떨어지게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009년 이후 13년 6개월 만에 환율이 정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촬영이 지금 9월 23일이거든요. 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1,406원이 되는 걸 보고 지금 촬영장으로 왔습니다. 네.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요 이제 화면이 이제 investing.com에 들어가서 환율을 지금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IMF 터지기 전에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환율인데,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환율이 완전 이제 급등으로 이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지금 거의 1,41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한번, 네. 그리고 이때 요건 진짜 잠깐이니까 요거는 네. 일단 빼자고요. 네. 그 다음에 요때 2008 금리 위기 때 한번, 그리고 지금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각도가 쓰면 네. 어떻게 된다? 꽤 꺾이지 않네요. 예. 그냥 뭐 쭉 올라가네요. 네. 앞에서 봤을 때. 기호지세죠. 기호지세. 네. 그냥 막 쭉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환율 상황이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1,300원 넘을 때도 아 이제는 떨어진다. 그리고 또 1,400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어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지만, 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한다고 해서 떨어지나요? 아니죠. 네. 잠깐 주춤하고 올라가죠. 왜? 시장의 본질적인 에너지를 정부가 이길 수 없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막을 수 있었다. 그럼 환율이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이렇게 안 움직이게 막았겠죠. 막을 수 있다면. 네. 근데 못 막으니까 이렇게 움직였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심각한 거는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거를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금융위기 때까지 오를까? 또는 IMF 때까지 오를까? 네. 이걸 많이 맞아요. 보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 역시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떤 인지의 범위를 제가 좀 넓혔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언제 사고가 나냐면 사람마다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이제 레인지를 가지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벗어나는 블랙스완 같은 그런 일이 생각하면 터지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때는. 아니,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 그렇죠. 네. 이 차트를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 네. 저는 이제 한 이때쯤부터 제가 환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많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때 보시면 이제 이 금리 위기 때, 네. 요때가 이제 거의 1,600원 정도 돼요. 고점이. 네. 그 다음에 IMF 때 고점이, 보시는 것처럼 1,999원.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1,600원과 2,000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더 심할 거다. 이번에 네. 위기가. 네. 왜?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예를 들어 이 정도였다. 네. 지금의 부동산 시장 거품은 코로나랑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만큼이에요. 자, 그리고 2008년에는 가계부채가 지금처럼 심했나요? 아니죠. 네. 지금은 가계부채도 너무너무 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금리 인상과 물가 인상 때문에 기업과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 환율도 당연히 얘보다 더 올라가겠죠. 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1,600원에서 2,000원 어느 즈음까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한 게 제가 불과 몇 달 전까지 생각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환율이 1,600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달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환율이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생각을 좀 바꿨는데 네. 이게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저는 사실 뭐 환율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요. 이제 저보다 이제 훨씬 더 고수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왜냐면 그동안은 환율이 위기가 터져도 1,600원에서 2,000원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갔기 때문에 네. 우리의 생각은
이 이상은 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아, 최고로 많이 올랐을 때가 2,000원 정도니까 이번에 진짜 많이 오르게 되면 2,000원 언저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정도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거를 제가 관점을 네. 좀 바꿔봤어요. 관점을. 자, 어떻게 바꿔봤냐? 자, 90년대의 대한민국 환율 펀더멘탈과 2000년대와 지금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쵸.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 만든 이 차트 데이터인데요. 네. 자, 보시면, IMF 터지기 전에 저점이 얼마였냐면 757원이었어요. 아, 네. 그 다음에 금리기 터지기 전에 저점이 900원. 네. 그 다음에 이번에 환율이 올라가기 전에 저점이 1080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환율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금리 IMF 때는 757원에서 얼마까지 갔냐면 1995원. 와. 그러면은 상승률이 얼마냐면 163%예요. 그래서 뭔가 위기가 터지면 환율이 160%가 넘게 오른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는 77.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900원에서 1,600원 정도로. 그래서 70한 거의 8% 정도가 올라갔다고요. 네. 자, 그러면 이 관점을 바꿔서 아, 위기가 터지면 환율은 그 직전, 그러니까 이런 다 그 전에 하락을 했잖아요. 네. 하락했다 바닥치고 올라가는데 최저점이죠. 최저점 대비해서 아, 한 77%에서 160%까지는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네. 왜? 최근에 저점이 다르잖아요. 최근에 저점 1,080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와. 자,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저점이 언제였냐면 요게 21년 1월 달입니다. 삼성전자 고점 찍었던 그때가 환율이 저점이었는데 1,080원 대비해서 77.6%가 올라가면 얼마예요? 고점이 1,900원. 1,918원. 네. 그리고 만약에 IMF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2,846원이 나옵니다. 수학적으로 이거는 정확하게. 무서워지는데요. 무서워지죠. 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된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네네. 아, 절대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생각의 범위를 좀 확장을 시켜보자. 관점을 다르게 봤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봐서 이런 일이 없을 거냐라고 100%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100% 자신할 수는 없지만 100%가 네. 뭐 20% 자신할 수 없지만 네.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냐고요. 지금 무역 적자가 IMF 때보다 더 심각할 거라고 지금 올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경제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제가 그러면 관점을 바꿨습니다. 일단 달러는 무조건 홀딩. 아. 이걸 무조건 홀딩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면 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급등을 하던 시기에는 네. 그냥 쫙 올라요. 뭐 하락도 없이 그냥 쫙 올라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봉 차트로 네. 5개월 이동평균선을 깨트리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HTS를 쓰잖아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뭐 핸드폰 네. 쓰시잖아요. 거기서 이런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동평균선이 다 있어요. 근데 5개월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지만 않으면 저는 계속 홀딩할 거예요. 아. 왜? 원래는 1,600원, 1,900원 그러니까 1,6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분할 매도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계산기를 나름대로 뒤돌아 보니까 아, 이번에는 어쩌면 1,600원에서 1,900원이 아니라 1,900원에서 2,800원 어느 지금 그 중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올라가던 시기는 5개월 이동평균선 안 깨고 계속 올라가니까 일단 무조건 홀딩, 안 팔고 홀딩 하는데 저의 전략은 뭐냐? 만약에 이 5개월 이동평균선을 깨고 떨어진다. 그러면 전략 매도. 전략 매도. 위기는 없다. 네. 전략 매도. 그런데 깨지 않고 올라간다. 무조건 홀딩. 와. 그리고 언제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할 거냐? 1,900원 넘어서면서부터 저는 분할 매도를 시작합니다. 5개월 이동평균선 깨지 않고 올라가는 한은. 네. 그럼 지금도 혹시 달러를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달러를 사야 될 때라고 보시나요?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잃을 때 적게 잃는 게 가장 자산 관리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인데 만약에 데이터에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혹시라도 환율이 1,900원까지 올라가 버린다. 1,900원이 뭐예요? 지금 1,500원 이상으로만 올라가도 지금 난리가 날 텐데 환율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은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이 2,000 깨지겠죠. 네. 자, 그리고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상당하게 단기간에 떨어질 거예요. 음. 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대출, 네. 부동산 자산, 주식 자산, 뭐 현금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나는 어떻게 되게 생겼냐? 소위 남자들 말로 못되게 생겼다. 그러면 뭐예요? 손실폭이 매우 커진다라는 거고, 그거를 극복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잖아.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영끌에서 나는 신용대출을 받고 담보대출까지 받아 내가 집을 샀어요, 영끌에서. 이러신 분들은 지금 달러가 이 가격이어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해지할 수 있게끔. 무조건 해칭을 해야죠. 네. 무조건 해칭을 해야죠. 그리고 해칭도 이제는 제가 보기엔 그냥 달러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달러가 네. 올라가 봐야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70에서 160%예요. 이 정도로는 그러니까 영끌에서 하신 분들이 여유 자산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 얼마 해봐야 그게 환율이 오르는 게 해칭을 못 해줄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칭하는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해야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해칭을 해놨는데 반대 상황이 펼쳐진다. 환율이 여기서 다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거의 5개월 이동평균선의 기준이 지금 얼마냐? 1330원 정도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네. 그러면 133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는 환율 대세 상승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에서 떨어져 봐야 70원 정도 70원, 80원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 네. 그랬을 때에 내가 손해보는 게 얼마나 돼요? 아, 퍼센트에 따졌을 때. 얼마 안 네.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다시 안정화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지금이라도 지금 달러 사는데, 해칭을 달러 사는데 반대 상황이 펼쳐져도 내가 손해볼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환율이 1,500원, 1,600원, 1,800원, 1,900원까지 아니 진짜 뭐 네. 그냥 진짜 말씀드리면 환율이 지금 한 1,500, 1,600원만 가도 네. 난리가 날 겁니다. 1,900원이 아니라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 주식 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은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어떻게 해칭 시키는지 문제가 되겠네요. 이것도 사냐 그렇죠. 마냐에 따지려면 맞아요. 달러 사야 될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 말고 다른 걸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그렇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또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요? 오히려 은행 쪽으로 그렇죠. 네, 저축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맞아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적금으로 몰리고 있어요. 네, 왜? 은행에다 돈 나누면 이거 손실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안전하죠. 안전하죠. 너무 안전하죠. 100% 안전한데 주는 이자도 계속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목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2020년 초에만 하더라도 네. 자, 기준금리를 0.5%로 낮춰놨죠.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 한 2%라고 치고 그죠? 은행에다가 이자 놔두면 1%라고 쳐요. 그럼 이거의 갭이 얼마예요? 3%죠. 네. 네, 2%와 1%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그래 뭐 은행 이자 좀 사고 하니까 내가 좀 위험 자산 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어차피 대출 이자도 얼마 안 나고 은행에다 돈 놔도 봐야 이자가 얼마 안 붙으니까 오케이 내가 좀 위험한 주식이든 부동산을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이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대출 이자가 지금 얼마예요? 거의 5%, 6%, 그죠? 네. 네. 근데 은행에다가 지금 저축을 해놓으면 그러면 한 3% 나올 거잖아요. 네. 이거의 갭이 9%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뭐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건데 네. 내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1억이라는 돈을 내가 은행에다가 놔둬요. 그러면 3% 이자는 받잖아요. 근데 대출을 끌어. 그럼 6%에 내가 이자를 주고 그러면 이 돈을 내가 그냥 은행에다 넣었으면 3%는 9% 차이잖아요. 네. 이거를 이 기회비용을 가지고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9% 수익 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하러 그렇게 차라리 그냥 원금 손실 리스크 1도 없고 마음도 편한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넣어놓죠. 그래서 모든 투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호구가 많아야 돼요. 자, 근데 지금은 상황이 뭐다? 지금 주식시장에 돈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시장이죠. 어렵죠. 아니, 주식시장에 누가 돈을 넣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물론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량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는 이런 전략들은 저도 자산 배분 전략 측면에서 보면 괜찮은 전략이라고 봐요. 네, 싼 주식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싸다라고 해도 지하 1층이 아니라 지하 10층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는 고점에 물려 있는데
상승에 대한 희망을 돌리는 거죠. 또 아직도 상승 얘기하는 전문가분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무조건 올라갈 거야라고 하고 물타기해서 이러신 분들은 만약에 반대 상황이 펼쳐지게 됐을 때 큰일 난다라는 거고,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데 뭐하러 주식에다 돈을 넣어요. 기업들도 이자 부담이 계속 많아지겠죠. 그럼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계속 떨어지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은행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제 희망으로 돌리는데 네. 항상 반대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그러면 내 생각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어쩌면 제일 위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때 인생이 박살나는 거죠. 저 역시도 또 그래봤던 경험도 있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항상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시장이 이제 오를 때 나는 매도를 하고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매수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네. 그럼 이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격언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자,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지금은. 자, 지금 보세요. 자, 제가 최소한 그런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환율이 이렇게 고점 생기고 떨어진다. 만약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 네. 그러면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은 위기가 어디까지 갈 줄 모르고 파월이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년 중순까지는 지금 금리 계속 올라갈 건데 지금이 기회다? 수도권 부동산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냐? 2013년이었어요. 가장 좋은 건. 네. 그리고 14년도 너무 좋은 시기였고 15년도 너무 좋았어요. 16년도 좋았고 네. 17년도 좋았죠. 자, 무슨 얘기예요? 네. 좋은 시간이 길다. 길다. 짧지가 않으니까. 짧지 않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실전 투자에서는 어떤 분들이 저는 안타깝냐면, 근데 이해는 해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대표님 지금이라도 달러 사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1250원부터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러이러하니까 해칭 목적으로 사셔라.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마치 이겁니다. 2015년에 서울의 아파트가 5억이었어요. 네. 5억. 자, 근데 나는 이때 내가 살려고 했어.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못 샀죠. 뭐 가족이 반대하든 뭐하든 못 샀어요. 2016년에 6억이 됐네요. 자, 그럼 사요 못 사요? 사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때라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주식처럼 지금 당장 안 사면 큰일 나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투자는 무릎 밑에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분들은 네. 지금 기회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무릎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데이터를 만들게 된 이유고요. 자, 예를 들면 자, 서울의 투자 점수가 얼마인지 보시죠 한번. 지금 좀 내렸잖아요. 자, 서울의 투자 점수 어때요? 유의 수준인 45점 정도네요. 진짜 눈곱만큼 좋아졌죠. 가장 안 좋았을 때가 작년 40점. 네. 네, 40.7이었는데 지금 43.1까지 올라왔죠. 3점 정도 올랐습니다. 자, 2.5 이만큼 네. 올라왔는데 네. 근데 길게 봤을 땐 어떻다? 2011년 12 네. 제일 좋았던 게 14, 15, 16. 네. 그럼 이제 달러랑은 좀 반대로 엔화 같은 경우는 네. 좀 아직 약세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달러는 조금 올랐으니까 네. 엔화로 갈아타는 건 혹시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1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1도. 1도. 네. 1도 고민을 안 하는데요. 엔화를 한번 US 달러 대비해서 한번 보시면 네. 요게 이제 한국 돈이고 요게 이제 일본 돈이에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일본도 난리가 났죠. 이것만 놓고 보면 지금 일본도 엄청난 위기입니다. 자, 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냐면, 자, 보세요. 금리가 터졌을 때 2007년, 8년에 어땠어요? 원달러는 올랐죠? 네. 근데 일본 돈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네. 근데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엔화에다 투자했으면 좋았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입해서 조금 떨어졌지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대세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5주가 안 좋으면 정부까지 개입을 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파월이 언제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랬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떨어지는 칼날인 엔화를 그나마 정부가 지금 개입해가지고 고점 찍다 살짝 떨어졌는데 이거 떨어졌다고 이거 가지고 지금 먹겠다고 네. 들어간다? 저는 이런 게임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아예 사질 않는다.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투자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어떤 투자든지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한 기회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고 저는 합니다. 실행을 해요. 자, 투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사는 거, 음. 파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네. 네, 기회를 기다리는 거. 자, 이 세 개 다 특히 이제 매수랑 매도가 중요한데 네. 매수 매도가 과연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한 기회인지 아닌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엔화 조금 이거 그랬다고 이거 한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니, 과연 이게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한 기회여서 내가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지금 좀 엔화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하면 돈 벌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를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거죠. 주식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은 주식만 해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은 부동산만 해요.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계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투자마다 계절이 있어요. 자,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어요, 안 갈아입어요? 갈아입어야죠. 근데 왜 한 가지 옷만 고집을 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뭐든 하나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다가 한 방에 가는 거죠. 이거 다 잘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힘들죠. 네.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저는 물론 어려워요. 하지만 최소한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다라면 네. 이건 가능해요. 지금이 무릎 밑인지 어깨 위인지 그리고 그것만 알아도 부자 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어깨냐 목이냐 입이냐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니, 조금 더 먹고 덜 먹고의 차이지. 아니 어깨에서 팔면 어떻고 코에서 팔면 어때요? 상관없잖아요. 근데 꼭 머리 끝까지 다 먹으려고 그래요. 정수리까지 딱 정수리. 네. 네. 이거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무릎 밑에서 그냥 사면 되는데 꼭 발바닥에 살려고 해. 그러다가 조금만 시장 방향이 본인 생각을 반대로 바뀌면 못 사. 무서워서.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뭐 하는 이야기가 100% 맞다. 이런 얘기는 절대 드리고 싶지 않고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실제로 그대로 제가 실행을 하는. 네. 네.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만에 오는 기회를 여러 개를 맞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달러를 사고 올해 7월 달 정도는 미국 부동산 하락 시장에 베팅을 하고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제가 지금 뭐 10년에 한 번은 있을까 말까 기회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했지 뭐 이런 수없이 많은 고민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냐. 그냥 이걸로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수없이 많은 저와의 고민과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들과 서로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의사결정을 내린 거고 운 좋게도 맞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10년 만에 오는 기회가 또다시 저는 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게 저는 내년 어느 즈음에 올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게 어디서 올 거냐? 주식시장에서 올 거라고 봐요. 보통 이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주식이 싸지고 이미 대한민국 주식은 무릎 정도예요. 무릎 싸요. 네. 벌써 싸. 근데 이제 워낙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상황이 안 좋을 거니까 무릎이 아니라 이제 발목이나 발바닥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네. 저는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주식시장을 굉장히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시계에 장바구니 넣어놨어요 지금. 이걸 말씀드릴게요. 네. 자, 지금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했죠. 네. 이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너무 짧습니다. 짧죠. 네. 여기도 짧죠. 네. 자, 그럼 이 기간도 짧을 가능성이 짧아요. 네. 이게 뭐 몇 년 가는 게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한 내년 초중반 어느 즈음 정도를 한 2분기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이거 환율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또 떨어질 겁니다. 머지않아. 네. 그러면 그 다음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는 어디서 오나? 주식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길게는 안 할 거고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주식시장에서 그냥 어깨라고 또 판단이 되면 그냥 배 터지게 안 먹고 네. 다시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를 저는 어디서 찾을 거냐? 부동산.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도 바로 경매예요. 아, 경매요. 이제 요걸 보시면 요 데이터가 이제 이 거래량 데이터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상업 업무용, 즉 빌딩하고 토지의 거래량이에요. 네. 근데 이제 빌딩과 토지의 거래량이 역사적으로 언제 제일 많이 터졌어요? 2021년 3월이네요. 네. 이 3월 달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터졌죠. 네. 뭐 때문에? 자, 이때만 해도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코인으로 돈 번 사람, 네.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넘쳐났죠. 아, 네. 그러니까 어때요? 금리도 너무 쌌고. 네. 그러니까 그 돈, 그것들을 팔아서 건물 사고, 땅 사고 이랬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는 금리가 쌌죠. 네. 그리고 대출을 정말 많게는 뭐 7, 80%까지 했어요. 상업용 네. 부동산. 자, 근데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그럼 이것들이 아, 경매로 나온다, 안 나온다? 그때 대출을 정말 많이 받았던 그렇죠. 영끌 했던 그러니까. 분들이 도저히 네. 버티지 못하고 네. 지금 뭐 대출이자로 한 100억, 200억짜리 건물 샀는데 대출을 막 50억, 100억씩 받았는데 그 이자가 예를 들면 1,000만 원 내던 이자가 지금 2천만 원 내게 생긴 거예요. 근데 월세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월세는 거의 고정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영끌을 해서 건물 산 사람들이 뭐 많을지 적을지는 데이터적으로 알 수 없지만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조건 있죠. 있겠죠. 네. 자, 그럼 그런 것들이 시장의 매물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또다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든 투자를 제가 이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만 한다고 하니까 아니, 대표님 그 10년 기다려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네.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의 영역을 좀 넓혀서 10년에 올 수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큰 사이클을 보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준비. 그럼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뭐 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제 말이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현재 데이터상만 가지고는 이런 큰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고 이 그림대로 저는 그대로 실행할 겁니다. 가끔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면 대표님 저 부동산 경매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책 봐야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 그냥 경매책 그냥 수십 권 사서 그냥 다 보면 돼요. 그리고 경매 관련한 전문가들 강의 많잖아요. 그냥 다 들어요. 투자 없이 돈 쓰지 않고 부자 되려고 하시면 공짜 심리 버려야 됩니다. 네, 내 돈 내고 책 사서 그 한두 권이 아니라 수십 권 사서 다 봐. 달달. 그 다음에 부동산 강의도 한 사람 강의만 듣지 말고 수없이 많은 사람 강의를 다 들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이제 눈이 하나씩 떠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섭냐? 뭐 한두 사람 강의 듣고 마치 뭐 그냥 나 다 배웠네? 나 부자 될 거야. 아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영역 이상까지 올라가려면 이 내공을 쌓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3년 동안은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좋은 책에는 좋은 책 없고 나쁜 책도 없어요. 모든 책은 다 좋아요. 나쁜 책도 심지어 배울 게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책은 내가 안 보면 되겠다. 그런 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특정 분야의 책을 수십 권을 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닭공이네요. 진짜 닭공. 닭공. 네.